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치가 국회의사당을 방어한 것부터 나치가 어떻게 해서 수권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일당 독재가 되는 그 짤막한 그 기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932년 8월 그 포텐파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법치국가인 독일에서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법치국가라는 것 자체에 회의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1933년 히틀러가 수상이 된 이후로 돌격되는 행동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바이마르 헌법은 히틀러에게 일체의 집회라든지 폭력 행위를 금지시켜 놨는데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 모든 족쇄가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을 때 그 괴링이 그 프로이센의 경찰을 장악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 돌격대 행동 이면에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면은 경찰과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나치 수장인 괴링이 프로이센의 경찰을 갖다가 담당했기 때문에 나치의 그런 행동, 돌격대 행동들은 거의 무죄방면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평화주의자, 지식인과 언론인, 예술가, 인권운동가 등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1932년 2월 24일 베를린 공산당 본부를 폐쇄시켜버렸고 2월 17일 괴링은 국가의 적들에 맞서서 프로이센 경찰에게 총기를 사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돌격대 나치 친위대 철모단은 보조 경찰로 등록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경찰의 임무까지 이렇게 떠맡게 되었다는 거죠. 히틀러는 총선을 다시 치르기 엿새 전에 국회의사당 방화가 공산주의 테러범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공산주의 폭동의 서막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년 동안 국회 방화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 제국의 헌법의 어떤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와 긴급할 때만 책임을 지는 범위 안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었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정당한 긴급 명령이 아니라 긴급 명령 자체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이 가끔 사적으로 이렇게 남용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언론과 방송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히틀러의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공론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놨어요. 일체 담론을 하지 못하도록. 즉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 명령은 독재로 나아가는 예비 단계에 불과했었고 이제 우리가 독일의 지도자를 얘기할 때 führer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어 führer라고 할 때 그 fair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나쁜 방향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냐 아주 강하게 이끄는 지도자냐 이것이 이제 führer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뉘앙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틀러를 führer,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führer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강한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이끈 지도자였는지 요 이중의 의미를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9시 10분경 이건 저녁 9시 10분을 뜻합니다. 마리누스 판데르 류버는
성냥과 불쏘시개를 가지고 독일 국회의사당의 2층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불은 대부분 꺼졌습니다. 그래서 방화에 적합하지도 않았고, 즉 두꺼운 떡갈나무 가구와 벽을 태우기에는 그가 소지한 것은 이렇게 적합하지도 않았고, 또 양도 충분하지도 않았고, 성능도 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9시 25분에 체포됩니다. 이 15분 동안에 화재가 전체 건물로 번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혼자서 단독 범행임을 자백했습니다. 근데 나치는 그가 단독 범행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나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이 건물 전체를 방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류버가 네덜란드 공산당원 출신이라는 것은 알리바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작극은 나치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끔씩 써먹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국회 방화라는 사건을 현대 과학적으로 재구성해 보았을 때 이것이 한 인간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류버는 직장에서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해서 시력의 80%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화재 당시 국회의사당은 깜깜했었다. 즉 국회의사당이 깜깜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회의사당은 불을 켜놓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상식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류버는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에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류버는 자기가 방어한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이게 뭐 국회의사당인지 교회인지 얘는 똥오줌 구별을 못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경찰과 전문 조사관들은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통해서 그가 단독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 수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섯 번째, 등유나 휘발유를 태울 때만 나오는 끓음과 횃불의 잔해가 환기구에 묻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나치 돌격대원들이 그런 환기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등유나 휘발유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태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자, 여섯 번째, 그런데 류버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가 기름통이나 횃불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류버 자신도 뭐 그렇게 나는 그런 거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곱 번째, 몇몇 경찰과 소방관들은 증거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건물에서 등유나 휘발유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천을 들고 뛰어다닐 때 자연스럽게 불이 붙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류버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류버는 자신이 방어하지 않았던, 아니면 방어할 수 없었던 큰 불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거는 류버가 방어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방어 사건 앞에서 류버가 놀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류버가 아니면 누구냐? 당연히 나치 당원들이 비밀리에 이제 방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정황적 증거. 나치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경찰이 찾을지도 모르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여러 공범자들을 국회의사당 안에 드나들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치 당원들이 불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정황적 추측이나 증거는 되지만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나치가 결백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독일 국회의사당의 방화의 진짜 범인이 누구냐 이거를 놓고 나치의 자작극이냐 아니면 네덜란드 출신의 어리삐리한 공산당원 류버냐 이렇게 이제 공방전이 오고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나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가 아주 경멸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의회 민주주의의 논리를 통해서 증거 없이 처벌 없다. 이런 논리를 갖다 편다라는 거죠. 자, 1948년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 당시 이제 1933년에 나치 비밀 경찰을 지냈던 그 루돌프 딜스와 돌격대원이었던 한스 게오르그 게베어가 자신들이 국회의사당 방화범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베어는 나중에 이거를 갖다 이제 부정했지만 그 당시 그는 방화 전문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르만 괴링은 1941년 독일이 유럽을 갖다가 거의 영국을 빼놓고 유럽을 거의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괴링은 사석에서 우리들이 방화를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증인들이 증언을 반복하면 이것을 검증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헤르만 괴링은 우리 나치당이 방화를 했다. 아주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넣어가는데 훗날 뉘른베르크의 법정을 갈 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함구해 버렸다라는 거죠. 자,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고, 저는 이제 히틀러가 수상이 되는 걸 갖다가 합법적 절차가 아니라 파펜과의 담합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을 다른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지만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을 물으면 히틀러가 수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영구 집권을 바라는 히틀러에게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따라서 히틀러가 영구 집권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방화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래서 돌격대가 필요한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모든 잘못을 공산당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공산당한테 책임을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공산당 탄압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순, 즉 나치를 제외한 모든 당들은 다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에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932년 1월에 그 펠제네크 주말농장 습격도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주말농장에서 공산당원을 탄압했던 거. 자, 국회 방화 후에도 나치 돌격대는 폭력을 밥 먹듯이 휘둘렀어요. 그래서 폭력을 통한 공포의 주입은 정적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고, 돌격대는 그 슈트룸 압타일룽은 거리의 해결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정권의 나팔수이거나 북치는 집단들이었다는 거죠. 자, 나치는 자유주의 언론과 좌파 언론을 탄압했고 집회와 정치 모임을 돌격대를 통해서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힌덴부르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히틀러는 이미 수권법을 강하게 요구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지닌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자 독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 법을 판결하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을 판결하는 사법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 법을 만드는 권한과 법을 만드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까지 한 인간에게 준다라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수권법인데 히틀러는 이거를 갖다가 힌덴부르크하고 1934년 힌덴부르크하고 회의를 할 때 이미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 집권을 향한 히틀러의 치밀한 전략이 하나 둘씩 실현됐는데 이 히틀러가 자기의 그 영구 집권이란 시나리오를 갖다 해갈 때는 자기의 정족들을 갖다가 돌격대를 통해서 제거했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수상이 되기 전에는 자기는 독일의 헌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합법성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 히틀러는 정반대로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다가 악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공산당으로 하여금 벌컥 화를 내게 하자. 이건 이제 나이투쟁에서 히틀러가 즐겨 사용하는 문구죠. 그래서 나치가 자작극을 벌여서 국회 방화를 계기로 해서 공산당을 탄압한 건가? 아니면 공산주의가 먼저 도발했기 때문에 나치가 이것에 후대응한 것인가? 이거를 놓고 오늘날은 이렇게 진위 공방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먼저 계획을 짜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공산당이 한 짓이다라고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거죠. 독재 국가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에 하나는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재자가 전해주는 왜곡된 정보만을 이제 진실로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독일 국민들은 나치의 짓거리를 비판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치의 행동을 갖다 비판적으로 검증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나치가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통제도 한몫을 했고 이제 언론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한 건 바로 그 뉘른베르크의 동문학 박사 출신인 이제 괴벨스의 이제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뇌되거나 마비되었고 진위를 검증하는 대신에 수동적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뭐 나치에 저항해 보았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무기력이 일반 다중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수 나치 지지자들은 이것을 사실로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이 사실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자, 교주와 신도들의 일체감은 히틀러와 그 지지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히틀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에게 중요한 건 히틀러가 말했다는 것, 그가 교주로서 무엇인가 말했다라는 거지 그가 말한 내용을 갖다가 왈가왈부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신도들은 믿고 따르면 됩니다. 방해자는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종교가 없는 나치가 종교의 광신 집단을 정치에 이식한 것만큼 나치를 잘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설득보다는 자발적 세뇌를 학습시켰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증오, 편견, 미신이 과학의 시대에 버젓이 행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계몽되었다고 자부하는 유럽의 한 복판에서 폭력, 증오, 미신, 공격성, 진실 탄압이 버젓이 자행되었다라는 거죠. 나치는 이 야만성의 정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나치 폭력 예찬은 나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예찬하고 전쟁을 갖다가 낭만화하고 타인의 생명을 갖다가 자기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이런 도구적 어떤 합리성의 정점에 나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성이 일상이 되어서 이것이 정상으로 정치에 자리 잡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날도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나치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반계몽이 일상화됐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전쟁을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기관총의 포화 속으로 진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총과 참호전 속에서 무려 130만 명의 젊은이들이 너무 무의미하게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죽음이 기다렸고 죽음이 일상이 된 전장에서 죽은 자들이나 살아남은 자들이나 인간의 무가치와 무기력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낭만화에 들떠 있었던 모든 나라는 철저하게 전쟁의 환멸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무력감을 벗어나지 못했고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이냐? 전쟁의 낭만화가 죽음을 미화할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4년 내내 원초적인 증오를 강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에서 무엇을 한 인간이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피 끓는 생각이 나치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히틀러가 참호전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싸운 게 아니라 연락병으로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병사들의 주워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전쟁을 낭만하면서 묘사하는데 히틀러가 전쟁을 철저하게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갖다 도이칠란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 그러면 우리가 낮은 지대다 이런 의미고 노르웨이 그러면 이제 북쪽에 있는 뭐 이런 뜻인데 도이칠란트도 란트가 독일어로 땅이에요. 도이치. 독일어를 사용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도이칠란드 독일의 탄생에는 이렇게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어떤 공유의식이 강했지 독일의 어떤 그 도이칠란트라는 이 속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우생학이라든 인종학은 있지 않아서 독일인들은 늘 자기들이 문화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었지 이렇게 우생학이라든지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인종학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나치는 인종 우생학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종 우생학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독일에서조차 아무 검증 없이 인종차별로 이렇게 악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줄리안 헉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웃인 독일인들은 자신이 흰 피부에 금발, 길쭉한 머리, 키가 크고 남성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히틀러처럼 금발이고 히틀러는 검은 머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알프레드 로젠베르크의 두개골처럼 좁으면서 길고 그런데 알프레드의 두개골은 실제로 둥그렇고 괴벨스처럼 키가 크고 괴벨스는 1m 65cm뿐이 안 됐어요. 165cm뿐이 안 되는 작았다 이 뜻이. 괴링처럼 호리호리하다면 괴링은 사실은 고도 비만에 이렇게 가깝죠. 얼마나 이상적인 독일인에 가까운 모습일까라고 이제 그 줄리안 헉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트가우 율리우스 융 독일의 보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훗날 1934년 이제 장검의 밤에 이제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를 비판했다고 해서. 이 에트가우 율리우스 융은 독일은 전통, 혈통과 역사 정신으로 계몽주의 운동에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나치는 모든 것을 반대했어요. 그들은 폭력과 죽음을 갖다가 신성시 내지는 도구화 내지는 종교화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치를 이해할 때. 자, 사람들은 이성에 지쳤다. 생각하고 성찰하는 일에 지쳤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성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통찰력과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워졌다. 에른스트 톨로가 이제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고 거의 폭력과 증오와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가는 그 당시에 반계몽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는 판사, 변호사, 법, 지식인을 가장 경멸했어요. 이게. 근데 역설적으로 이 독일의 판사들은 보수화돼서 히틀러를 또 가장 옹호하기도 했어요.
하여튼 이 인민법정, 즉 여론이라든지 피의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법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걸 갖다 대체해버렸다는 것이 나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1933년 3월 20일 포츠담의 날, 이 날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날이에요. 포츠담은 보수적인 프로이센 애국심의 정신적 고향, 성지예요, 이게. 그래서 국회 개회식을 포츠담의 가르니전 교회에서 개최했다 했습니다, 이게. 자, 1914년 8월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의 제국, 하나의 국민, 하나의 신을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갈망하는 외침입니다. 루터교 예배에서 이렇게 이제 히틀러가 강조하는데, 히틀러는 자기의 역사적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1914년 하나 되었다는 독일의 감정과 1918년 11월의 배신자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히틀러의 그 잘못된 역사 인식과 역사에 대한 히틀러의 또 무지에서 발생했다는 걸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포츠담의 날 행사는 힌덴부르크하고 히틀러가 서로 일치할 수 없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히틀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돌격대원의 무덤을 찾아가서 헌화했습니다. 포츠담의 날은 국민의 3분의 1을 배제하고 배제되지 않은 집단들조차 분명 의심스러워하는 우익의 국민 통합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틀러 자신이 힌덴부르크의 보수 우익과 통합될 수 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독일 국민은 하나가 되었다는 이 통합을 강조한다는 거죠. 히틀러는 이 점에서 표리부동하다라는 것, 이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틀러는 포츠담의 날을 통해서 통합의 날을 기획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요된 통합이었고, 크롤 오페라 하우스는 통합을 깨트리는 신화가 지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수인 오토 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히틀러가 수권법을 갖다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해산시킬 때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이제 마지막 연설이 이겁니다. 상대가 우리의 명예를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나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이며 전 세계적인 비극에도 우리의 명예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명예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토 벨스는 나치의 수권법이 통과되는 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 연설문이에요. 독일의 미래가 어떠한지는 이제 11년 뒤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수권법도 영원불멸한 신념을 파괴할 힘을 당신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때 당신은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수권법도 영원불멸한 신념을 파괴할 힘을 히틀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박해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안보를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친구들에게 안보를 전합니다. 그들의 확고한 신념, 애국심은 칭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용기, 굳건한 믿음이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히틀러는 오토벨스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빨리 연단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아주 냉소적이고 투명하게 쏘아붙여요. 그러나 히틀러는 1934년에 앞으로 10년 뒤에 아주 놀라운 것을 독일인들은 보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운 것을 독일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45년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항복 직전에 독일인들은 히틀러가 약속 하나는 끝내주게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아주 냉담하게 얘기를 해요. 즉 히틀러가 정말 10년 뒤에는 세상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랄 만한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 독일의 영광으로서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독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정말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권법의 통과는 독재자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허용해주고 10년 뒤에 독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때 사회민주당 당수가 독일 국회에서 한 마지막 이 연설,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